대표님들께 꼭 부탁하고 싶은 부분들인데요. 제발 페이류 안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래 사업하시는 대표님들 많으면 그냥 막 써도 안 걸린다고, 내가 20년 사업했는데 한 번도 걸린 적 없다, 이렇게 하시는 대표님들 많으신데요. 이걸 또 어떻게 보면 크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급여, 배당, 퇴직금, 이 세 가지가 법인의 돈을 가져올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오너스 경영연구소 조기열 경영지도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세로 대표 세무사 정초은입니다. 법인 비용 처리를 좀 제대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인에서 좀 인정되는 그 사업 경비의 기준은 좀 어떻게 되는지. 기본적인 원칙은 하나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가. 물론 그 관련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지고 사업용 경비로 볼 것인가로 치열하게 납세자와 과세관청은 다투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실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나 사무실 임차료, 관리비 뭐 이런 것들은 세무서가 다툴 일이 없어요. 많은 대표님들이 궁금해하시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도 쓸 수 있는 사용처에서 사업용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주로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항목들이죠. 예를 들어 저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제 거래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지방에 있는 거래처를 방문할 때는 KTX나 택시를 주로 이용을 하는데요. 제가 그 거래처에 방문할 때 사용되는 KTX 요금, 택시비는 사업용 경비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래처에 옆에 있는데 잠깐 놀러 갔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업용 경비가 아니게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용 경비로 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세무사 사무실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신고 기간에 바빠서 저녁 야근도 매일 있고 주말 출근을 하는 경우도 대부분이거든요. 이때 당연히 사업용 신용카드로 식사나 커피나 이런 것들을 결제했을 때 사업용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사무실 9to6 일하고 주 5일 일하는 사무실 같은 경우 주말에 식대가 결제됐다, 커피가 결제됐다, 그러려면 일반적인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는 더더욱 주말에 발생한 이 식대나 사업용 결제 금액이 사업과 관련이 있음을 증빙을 좀 더 타이트하게 갖춰주셔야 됩니다. 다른 업종으로 예를 들어보면 업종이 음식점업이라고 하면 대표님이 저처럼 다른 지역을 방문하실 일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있다면 뭐 요즘 각종 전시회나 박람회 많은 푸드페어나 이런 거 있을 때 간다라고 하면 그런 입증 자료를 더 잘 챙겨주셔야 사업용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사업용 경비 인정 여부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를 합리적으로 납득을 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증빙을 잘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권장드리는 거는 그냥 세무사님께 이거 경비 처리되나요? 안 되나요? 이렇게 그냥 편하게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어이없게도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업에 활용을 했지만 뭐 집 근처에서 결제한 건들 때문에 오히려 가지급금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꼭 세무사님께 한 번씩 물어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세 신고 기간이다 보니까 수많은 연락들을 받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경조사에 대한 모바일 청첩장이나 이런 것들 조금 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걸로 약간 비용 처리를 좀 많이 하려고 하시는 경우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락도 좀 실제로 많이 받지 않으세요? 많이 받습니다. 경조사비로 지출하는 건 모두 비용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여성분들은 거래처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래처 대표나 거래처의 가족, 직원의 가족 이런 것도 다 상관이 없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청첩장을 모아서 비용 처리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그게 잘 걸리지 않았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접대비 한도를 꽉 채우는 법인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그것도 국세청에서 태클을 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접대비 한도가 많이 남았다고 경조사비를 너무 꽉꽉 채워서 쓰시는 거는 저는 비추천 드리고 있습니다. 이외에 어떤 법인 비용 처리하고 관련해서 알면 좋을 만한 팁들도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대표님들께 꼭 부탁하고 싶은 부분들인데요. 제발 페이류 안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것들인데요. 사업용 신용카드로 긁으면 보통 어디서 긁었는지를 사용처가 나오거든요. 미용실인지 마트인지 카페인지가 나오는데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로 쓰시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로만 나옵니다. 저희가 그게 어디서 사용되는지 모르고요. 세무서에서도 그게 어디서 사용되는지를 당연히 모릅니다. 실제로 한 2, 3년 정도 전에 세무서에서 이런 페이류 같은 거는 증빙을 좀 꼼꼼히 검토하라고 세무사 사무실들의 협조 요청 같은 거를 한 적이 있어요. 세무서에서도 혹시 카드 내역 중에 이런 페이류 있으면 더 타이트하게 보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는 이런 페이류를 쓰시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되는 그 허용 범위 같은 게 있나요?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없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편하게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체력이 필요해 하고서 필라테스를 끊었다. 인정 안 되거든요. 모든 대표님들 그렇습니다. 헬스장? 인정 안 됩니다. 약국, 병원 혹은 연예인분들이 촬영이나 이런 걸 위해서 성형외과나 피부과 갔다. 이것도 사실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항목들이에요. 그래서 사적인 경비로 보는 것들은 법인 사업용 신용카드를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실제로 이 정책자금 컨설팅을 좀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들 많이 듣거든요. 지금 대출 받아가지고 이거 그냥 개인적으로 쓰면 안 되냐, 부동산 전세 들어갈 때 보태면 안 되냐, 주택 구입할 때 이거 보태면 안 되냐, 이런 피드백들도 굉장히 많이 받는데, 법인 자금은 그냥 딱 법인 자금으로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들을 권장드리고요. 괜히 잘못 쓰게 되면은 이거 환수 처리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 목적으로 받은 정책자금 이런 것들은 꼭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하시는 거, 꼭 구분을 짓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TF팀을 꾸려가지고 세무적으로 좀 타이트하게 보려고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법인 자금을 함부로 이렇게 썼을 때 어떤 불이익을 좀 받을 수 있나요? 사적으로 사용한 거기 때문에 명확합니다. 법인의 가지급금이거든요. 대표자의 가지급금이 되기 때문에 대표자가 법인에서 돈을 빌려서 개인적으로 가져간 후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걸로 보거든요. 재무제표 작성 시에 가지급금으로 해서 인정이자도 계산하고 이런 처리들을 다 했다라고 하면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회사 요청이나 세무대리인의 그 누락으로 대표자가 개인적 경비를 쓴 거를 가지급금으로 안 하고 비용 처리를 했다. 근데 이랬다 발각됐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 비용 처리됐던 법인의 법인세 다 추징됩니다. 두 번째, 대표자 가지급금이기 때문에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그거에 대한 법인세와 그 대표자한테 인정이자 상여 처분이 돼서 근로소득으로 보거든요. 대표자의. 그러면 이 대표자의 소득세도 다시 추징. 세 번째, 법인의 차입금이 있고 이자 비용이 있다라고 하면 가지급금 있으면 이자 비용의 일부를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급이자를 일부는 인정받지 못하고 그것만큼의 법인세도 추징이 됩니다. 이 세 가지로 법인세 추징이 되고 그걸로 인한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추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법인카드로 만약에 백화점에서 명품을 좀 사거나 골프를 치러 간다, 이런 얘기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실제로 지금도 많이 자주 발생하나요? 근데 말씀해주신 이 두 가지 항목은 굉장히 다른 영역입니다. 사실 법인카드로 골프를 치러 가는 거는요, 그 골프 동반자들이 거래처 분들이라고 하고 그게 사업상 이제 거래처와 친목을 좀 도모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면 당연히 접대비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가 되는 건이거든요. 그런데 백화점에서 명품을 사는 건 정말 다릅니다. 명품을 사서 거래처에 선물을 한다면 그것도 또한 접대비로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제가 일하면서 거래처에 명품을 사주신 분들은 보지 못했어요. 그런 특수관계가 있지 않는 한 거래처에 명품을 선물하는 건 거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요건은 접대비로 처리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만약에 명품을 선물하신다라고 하면요, 어떤 거래처에 어떤 목적으로 지급이 됐는지 그 사유나 증빙을 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법인카드로 이런 명품 같은 것 좀 구매하면 인플루언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사업으로도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명품 옷, 명품 가방 뭐 이런 것들을 산 다음에 사업용 경비로 처리를 한 거거든요. 나는 연예인이고 어디 촬영할 때 써야 되고 했는데 세무서에서는 이걸 인정을 해주지 않았어요. 이거는 사적으로도 쓸 수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걸 사업용 경비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다 추징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인플루언서들이 입는다라고 해서 그거를 다 비용 처리된다? 이것도 어려워요. 요즘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 이게 거래처랑 엮여 있는 건지 아니면 안 엮여 있는 건지 그거는 어떻게 좀 확인하나요? 솔직하게 예전에는 이게 걸릴 가능성이 없었어요. 세무조사가 나와서 실제 조사관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 내역 다 분류해서 소명해 라고 했을 때 소명이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다 과세가 됐었던 항목인 거거든요. 바꿔 말하면 예전에는 세무조사 나오기 전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거래처랑 사용되는 거가 적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오래 사업하시는 대표님들 많으면 그냥 막 써도 안 걸린다고, 내가 20년 사업했는데 한 번도 걸린 적 없다 이렇게 하시는 대표님들 많으신데요. 요즘에는 AI 프로그램 발달 속도가 정말 장난 아니게 발달을 하고 있잖아요. 국세청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매년 국세청 프로그램 보면서 정말 놀랄 만큼 발전을 하고 있어서 세무조사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상거래를 발견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탈세 혐의점, 이상거래 이런 것들을 좀 포착을 해서 세무조사가 아니라 소명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소명 요청은 세무조사처럼 증빙이나 입증은 다 해야 되는데 세무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세무조사 중복 금지 원칙을 적용받지가 않습니다.
세무조사 중복 금지 원칙이 조금 말이 어려서 그런데 같은 세목, 같은 과세 기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중복해서 할 수가 없다는 원칙이거든요. 납세자를 너무 곤란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 말라라는 건데 소명 요청은 세무조사가 아니라 소명 요청 나왔던 세목, 과세 기간에 대해서 세무조사 또 나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번거로운 거를 요즘에는 납세자분들께서 많이 하시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직원용 이 법인카드의 경우는 네. 어떻게 설계하면 좀 좋을까요? 사실 실무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 항목이긴 하거든요. 대표님들은 직원분들을 믿으니까 주신 건데 사용처나 한도를 명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항상 분란이 생겨요. 대표님들께서 직원들께 이런 경우에는 사업용 경비로 인정이 되니까 이런 데서는 쓰고 이런 거에서 쓰면 사업용 경비로 인정은 되지만 너네 급여 합산되는 항목이니까 좀 조심해서 써라거나 쓰면 안 된다라거나 하는 가이드라인을 좀 충분히 주셔야 되고요. 직원분들한테 법인 카드에 대한 한도 같은 것도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셔야 대표님들께서 불이익을 받으시는 게 없습니다. 법인 차량 굉장히 이슈가 많은데요. 또 네. 관심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유튜브 좀 보다 보니까. 네. 이 법인 차량을 이용할 때 체크해야 되는 조건이나 주의사항들도 좀 있으면 같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법인 차량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매입 시 법인으로 세금 계산서 받고 명의를 법인으로 하면 그게 법인 차량이 되는 거거든요. 법인 차량으로 잡으면 세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나눠서 비용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이 차량이 실제 업무용이었냐, 업무용이 맞는지를 가지고 다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표님들이 많이 타시는 S클래스, BMW 7 시리즈, G80 이런 등등 일반 차량은 문제되지 않아요. 다투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업무용으로 타는 게 맞다라고 의문이 들게 하는 페라리,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이런 것들은 실제로 업무에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투게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걸 업무용으로 인정받으시려면 대표자가 타는 차량이 몇 대인지 내가 뭐 차를 한 8대 다 갖고 있다. 그게 다 업무용이다. 인정받기 어렵고요. 그 차량들로 업무에 사용됐다는 업무 운행일지라고 하거든요.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셔서 이게 진짜 출퇴근, 거래처 방문 이런 때 사용되었다는 것도 입증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 법인 차량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리스로 사는 게 좋냐, 렌트로 사는 게 좋냐, 네. 그냥 아예 구매하는 게 좋냐 이런 질문들 많이 받게 되는데 세무사님 생각은 어때요? 저는 3가지 방법 다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량 감가상각비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게 몇 년에 걸쳐서 비용 처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비용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하든 연간 최대 800만 원, 부동산 주업법인 등은 연간 400만 원 제한이 있는데 그 한도까지만 비용 처리가 되거든요. 리스든 렌트든 구매든 다 동일해요. 그리고 임직원 전용 보험을 가입하시고 업무 사용 비율 100%라는 전제 하에 차량에서 발생하시는 주유비, 세차비, 수선비, 보험료 모든 부대 비용은 100% 다 비용 처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리스, 렌트, 구매 다 비용 처리되는 거 동일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차량 구매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대표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도 급여, 배당, 퇴직금 어떻게 설계하는 게 좋겠냐라고 저한테 되게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실제로 이 급여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지, 더 나아가서 배당이나 퇴직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 질문의 요지 자체는 뭐냐면 법원에 있는 돈을 어떻게 맘 편하게 가져갈 수 있냐의 질문으로부터 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급여를 얼마로 설정하는가는 이 법인회사의 어떤 순이익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조금의 어떤 변동은 좀 있고요. 그래서 뒤쪽에 있는 배당하고 퇴직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배당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미만까지는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15.4%만 떼고 나머지 돈을 다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법인 대표님이 100% 지분이라고 한다면은 2천만 원까지는 15.4%만 떼고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법인 사업자의 주주를 50%는 대표님, 50%는 배우자 이렇게 5대5로 나눴을 때는 대표님 2천만 원, 배우자 2천만 원, 총 4천만 원을 15.4%만 떼고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이 배당을 제대로 좀 받을 수 있게끔 기장해 주시는 세무사님들께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퇴직금 관련해서는 사실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 대표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가지급금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쌓일 수가 있는데 이걸 또 어떻게 보면 크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이 퇴직금을 좀 활용하는 거거든요. 이 퇴직금의 계산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대표님 연봉 있잖아요. 거기에 한 10분의 1 정도를 곱하고 거기에 근속연수를 곱하고요. 곱하기 2배수나 3배수를 받을 수 있게 이 정관 별첨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정확하게 써져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써져 있으면은 법인에 있는 돈을 대표님이 가져갈 수가 있는데 그 퇴직금 준비가 아예 안 되어져 있는 대표님들도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장해 주시는 세무사님들께 내가 퇴직금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꼭 전문가하고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서 급여, 배당, 퇴직금 이 세 가지가 법인의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쉬운 정확한 방법이니까요. 이 내용은 꼭 숙지하셔서 전문가하고 설계해 보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법인은 무조건 장점만 있는 만능 통치약은 아닙니다. 근데 현재 운영하시는 업종, 사업의 규모, 향후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선택을 하시면 사업을 키우시는데 이보다 더 좋은 도구는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딱 조언을 드리자면요. 바로 딱 하나, 창업으로 인정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중에 하나로 이 창업기업 확인서가 발급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만약에 없으면은 무상지원금 뭐 1억짜리 이런 초기 창업 패키지라고 하는 것들이 선정되는 것들이 제한이 됩니다. 또는 정책자금을 받을 때도 창업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들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창업기업 확인서가 안 나온다면은 수많은 정책자금과 정부지원금 혜택을 다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미리 전문가하고 설계를 해가지고 창업기업 확인서가 나오게끔 창업하는 것들을 권장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했던 이야기들이요. 법인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또 법인을 설립했지만 잘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법인을 운영한다라는 거는 대표님께서 사실 수많은 의사 결정을 들으면서 진행하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전문가 분들의 의견들을 많이 수렴을 해야 될 거고요. 그와 동시에 대표님, 이 지휘자의 주관도 뚜렷하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수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열린 귀로 좀 들으시고 그 중에서 대표님 주관에 맞춰서 사업을 끈기 있게 운영하시기를 좀 추천드리고요. 그 옆에서 언제나 이제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